공공조달관리사 제2과목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및 분석 강의를 맡게 된 신정택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공조달관리사 제2과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 1장 1절 부분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저희 이 과목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지금 제가 강의 PDF 파일 부교재 서브노트 형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출력을 안 하신 분들은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 서브노트를 기준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접근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과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모든 수험에는 접근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다면은 그 문제만 뽑아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번 공공조달관리사는 1회차로 2026년도 최초 시행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과목에서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법률적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조달청에서 배포한 예상 문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이 과목에서는 이 공공계약의 흐름만 잘 이해를 하셔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 과목은 공공조달 계획과 수립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계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굳이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에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한다고 했죠? 법률적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이 설명이 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문제에다가 접목을 해볼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CBT 시험이라서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조달관리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강의가 종료되고 나서 제가 각 중요한 포인트마다 법 조항들을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법 조항들을 강의가 종료되고 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하신 뒤에 한번 읽어주세요. 읽고 나서는 시간이 되신다면은 한번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법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였죠. 그 말은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및 분석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우리는 문제를 이런 유형으로 낼 것입니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입찰 공고 명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문제의 지문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2번 문제도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상 계약 담당 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며칠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규에 따라서 협상이 성립되고 며칠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상 문제를 보게 되면 지역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의를 묻는다거나 목적을 묻는다거나 하는 문제의 유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령에 나오는 것만 다룰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조달청 표준교재에서 제시한 뭐 정의, 목적에 따라서 1번부터 13번 뭐 체크리스트 이런 유형의 문항들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조달의 개념입니다. 개념. 이번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게 오리엔테이션까지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가 뒷부분 저희가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갈 1장 1절부터 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의 흐름을 조금 우리가 편하게 이해를 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간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 2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1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 문항수가 3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하죠. 저희 2과목 같은 경우에는 2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조달청 표준교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조금 현저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흐름을 한번 잡고 간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한번 개념과 흐름을 머릿속에 놓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달, 구매가 있습니다. 구매의 용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선정해서 가격, 납기, 기타 조건들을 협상하고 운송을 확인하는 협의의 용어이다. 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구매는 협의의 용어이다. 자, 제가 구매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조달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달은 사전적 의미로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은 이 구매에 저장, 운송, 수납, 검사를 포함한 강의의 용어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구매는 단순히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는 그 과정이다. 그렇지만 조달은 구매를 포함해서 저장, 운송, 수납, 검사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포함한 넓은 용어이다. 그렇다면 이 절차, 저희가 이번 과목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키워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잘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조달은 무엇이냐? 공공기관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물품, 시설, 공사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간계약과 정부계약의 차이입니다. 민간계약은 가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자,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가정상 어떠한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만 좋으면은 민간계약은 계약이 잘 성사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계약은 다릅니다. 정부계약은 결과보다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이 가정을 중요시한다. 이 단어가 뭘 의미를 하냐면 이 가정, 계약이 체결되는 이 가정을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과목은 이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계약의 적용 원칙이라고 해서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면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긴다. 자,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은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라는 소리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계약을 체결해라 라는 겁니다. 신의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믿음과 의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게 믿음과 의리를 가지고 성의 있게 계약을 체결해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 변경은 계약 체결 당시에 사회 사정이 계약 체결 후에 현저히 변경되면 그 계약은 구속력을 잇는다라는 겁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은 나중에 계약 뒷파트에서 물가 변동에 의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보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신이 믿음과 의리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가 남용되면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아, 공공계약은 이런 원칙을 적용을 받고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법 우선 적용, 특별법 우선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 자체를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공공조달관리사를 처음으로 수험적으로 처음 접하시는 수강생분들은 이 문항의 의미를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계약법 제3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국가계약법이 있지만 다른 법에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법을 먼저 따라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계약에서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입찰 참가 자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근데 이 건물을 짓는 공사업체를 찾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건물은 아무나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그 자격은 공사면허가 될 수도 있겠죠. 공사면허.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근데 이 공사면허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공사에 관한 법률의 면허 규정을 보고 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먼저 따라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용어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공계약 공부를 하시면서 용어들에 되게 혼란이 많이 오실 겁니다. 용어는 지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추정 가격과 추정 금액 뭔가 비슷해요. 맞죠? 근데 각각의 용어별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되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용어 자체를 외워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우면 좋겠죠. 근데 지금 외우기보다 제가 지금 중요 용어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PDF로 전달드린 이유가 뒤에서 계속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용어를 앞으로 돌려서 추정 금액이 뭐였지? 부가세와 감가자재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구나. 이런 식으로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단편적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용어 정리는 한번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추정 금액은 뭐였지 하고 찾아보는 용도로 사용해 주세요. 자, 한번 주요 용어 정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기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요 기간 많이 나올 겁니다.
수요기관이 뭐냐? 공공조달에서 구매 공급을 요청하는 주체입니다. 주체.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행정안전부가 될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기관이 있죠. 수요기관은 구매 공급을 요청하는 주체인데 그렇다면 최종 수요자는 뭘까요? 이거 수요기관과 최종 수요자에 대해서 조금 용어를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최종 수요자, 수요기관 뭔가 말이 비슷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녀가 먹을 통닭을 엄마가 사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빠는 수요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달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치킨을 최종적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최종 수요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기관과 최종 수요자는 구별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관련된 것도 뒤에서 한번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추정 가격입니다. 추정 가격은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부가세와 간급자재 금액이 미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미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추정 금액은 뭐냐? 공사에 있어서 추정 가격에 부가세와 간급자재 등 가격을 합한 가격이고 뭐 부가세와 간급자재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정 가격 금액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의미죠. 어떻게 암기를 하면 좋을까? 저도 예전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있어서 사장님한테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장님이 1,000원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1,000원인 줄 알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서 보니 영수증을 봤어요. 영수증상 금액을 봤는데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1,1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미포함되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영수증 금액을 보니 포함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시금액입니다. 고시금액은 국제 입찰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공사 용역은 국제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 그리고 지역 제한, 실적 제한, 중소기업 제한 경쟁 등의 기준 금액이 된다. 나중에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금액입니다. 예정 가격을 위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입찰일 3에서 5일 전에 공개한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고 간급자재 금액은 미포함되어 있다. 자, 그리고 예정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 중요합니다.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전에 낙찰 계약 금액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며 계약 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이다. 최고 상한 금액. 자, 여기서는 예정 가격은 최고 상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공계약의 절차입니다. 공공계약의 절차. 조달청 표준교재 보신 분들은 조달의 라이프 사이클 5단계라고 해서 조달 계획부터 계약 완료 및 종결까지 5단계 라이프 사이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는 도대체 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절차는 공공기관 내부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뭐 주로 사용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절차는 행정실무를 뜻하는 거고요. 뭐 비교를 하자면 행정실무를 뜻하는 거고 저희가 뒤에서 배울 조달 5단계 라이프 사이클은 계획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시험의 초점은 이 조달 라이프 사이클 5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5단계를 이해를 쉽게 하려면은 저희가 지금 품위부터 대가 지급까지 이 단계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은 뒤에서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리엔테이션에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뭐 품위부터
대가 지급까지 전체를 다룰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계약 체결부터 대가 지급은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품위랑 사전 절차 이행이 어떤 절차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품위입니다. 품위는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쭤본다, 여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지출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출 예산이 나와서 제가 말 하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세출. 자, 우리 국가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세입에 예산이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세입. 그리고 지출,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세입은 뭐냐?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입장으로서 세입은 우리 기관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들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 공유지를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청사가 놀고 있는데 청사를 임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국고에 부담이 되는 거죠. 국고의 부담이 뭐죠? 우리 지금 기관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뒤에서 배우는 물품 용역 공사 있죠. 이것들을 외부에서 조달을 해오기 위해서는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거를 지출,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품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품위가 뭐라고 했죠?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물어본다, 여쭈어본다라는 단계죠. 그렇다면은 그 단계에서는 계약의 종류, 계약의 방법, 이행 자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의 종류입니다.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겹도록 들으실 겁니다.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입니다. 용역은 때에 따라서 용역 서비스라고도 말을 하긴 해서 용역 계약이다, 서비스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물품 용역 공사다. 자, 물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품 구매 그리고 물품 제조. 비슷해 보이죠? 근데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물품을 구매한다.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은 이미 시중에 만들어진 제품들을 우리가 그냥 구매한다입니다. 시중에 만들어진 거를 완성품을 구매를 한다는 거고, 물품의 제조는 발주 기관이 우리가 이런 제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제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구매와 제조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역 계약입니다. 용역 계약은 기술, 학술, 일반 용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기술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규정한 영역이죠.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용역이다.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경우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등이죠. 근데 굳이 기술 영역이 뭐가 있는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술 영역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연구 용역, 그리고 일반 영역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공사의 계약 종류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공사가 있다. 계약의 종류는 물품, 용역, 공사로 나뉘는데 물품은 구매, 제조로 또 나뉘고 용역은 기술, 학술, 일반, 그리고 공사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위 단계에서 계약의 방법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형태, 경쟁 형태, 낙찰차 결정 방법으로 크게 나뉩니다. 계약 체결 형태는 확정계약, 계상계약,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단연도 계약, 장기 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뭐 단독 계약, 공동 계약 이렇게 체결 형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쟁 형태는 경쟁 입찰 계약이 있고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경쟁 입찰 계약은 뭐 일반 경쟁 계약, 제한 경쟁 계약, 지명 경쟁 계약, 그리고 수의 계약은 분류를 나눠보자면 뭐 1인 견적 수의 계약, 2인 견적 수의 계약, 소액 수의 계약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낙찰자 결정 방법은 뭐 적격 심사, 종합 심사, 일괄 입찰, 대안 입찰, 기술 제한 입찰,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뭐 2단계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 차수로는 한 4차 정도 되겠네요. 4강 때 입찰과 낙찰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다룰 겁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해서 다룰 거고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이고 흐름을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제가 이것들을 설명드리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강 정도에 한 2-3시간 정도 해서 입찰 및 낙찰 단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품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에서 이행 자격이 있죠. 이행 자격. 자, 공공계약에서 이행 자격은 뭐 기본적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한다. 허가, 인가, 등록, 면허, 신고 등을 요한다. 그리고 이런 자격 요건을 요구할 때 갖추거나 적합한 경우 뭐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짓겠다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이 건물을 지을 만한 뭐 공사의 그 장비의 규모도 있을 것이고 인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공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전기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행 자격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의약외품 허가, 뭐 식약처에서 허가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야 이행 자격을 충족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품 계약에서는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보통 이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걸 많이 요구를 해요. 실무상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입찰에 참가하고 싶으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입찰 공고문을 봤는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직접 생산하는 거를 확인하는 증명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 계약은 이행 자격으로 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자격에 포함되는구나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와 물품에 따라서 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자격들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는 단계고, 자, 나라 장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참가 자격을 공고문에 명시를 하게 되는데 입찰 참가 자격 세부 품명 번호 10자리 분류 번호를 등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 배울 뭐 식별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2차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이 세부 품명 번호가 뭐냐면 저희 수요기관이 지금 어떤 물품이 필요해서 공고를 올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공고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펜을 올리고 싶어요. 이런 펜을. 근데 이 펜의 규격 그리고 모델명 이런 것들을 올리기에는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혼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물품 목록 식별 번호라고 해서
이 펜에 대한 뭐 10자리 분명 번호들을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 수여기관이 입찰 공고를 올릴 때 우리는 펜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이 펜 10자리 숫자 땡땡땡땡으로 해서 정확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사전 절차 이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은 중요합니다.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계약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한다죠. 계약에 관한 심의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요건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94조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짚어드리는 거는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시간이 되면은 한번 써주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는 자문에 응하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은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답니다.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입니다. 근데 지방계약법은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서 무조건 해라입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절차 이행 단계로서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계약에 따라서는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요건 그리고 부정당업자 참가 자격 제한 그 밖의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가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계약은 아래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한다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수치 문제가 지금 많죠. 70억, 20억, 50억, 10억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 문제 꼬아서 내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에 수치가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 짚어는 드릴 건데 수치 관련된 게 너무 다 다릅니다.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심의 관련해서는 이렇게 금액을 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노트를 하나 구매하셔서 금액 같은 거는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좀 주기적으로 봐주세요. 자, 시도, 시군구 이렇게 나뉩니다. 뒤에 가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시도는 얼마고 시군구는 얼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시도는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공사 그리고 20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계약 그리고 시군구는 추정가격 50억 원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은 계약을 심의해야 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련된 사항 체결 방법에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매 규격 사전 공개와 관련한 이의 제기 사항 있습니다. 구매 규격 사전 공개 중요한데 D페이지에서 다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요하죠. 무엇인가 제한을 건다라는 거는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징금 부과 관련된 사항, 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계속 나옵니다. 뭐 그 밖에 할 수 없는 사항, 뭐 그 밖에 안 되는 사항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과목이 20문제가 나오죠. 제가 시험에 뭐가 나올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과연 이 20문제 안에 이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내용이 들어갈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제 관련된 법들 한번 보시면은 그 밖에 지자체장이 뭐 이렇게 하면은 파란 표시로 해서 또 누르면 또 다음 또 뭐 시행령으로 가고 시행규칙으로 가고 그래요.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1과목 30문제, 2과목 20문제, 3과목 30문제죠. 제한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뭐 계산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 법령의 조항이라던가 그런 문제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그거를 안 다룰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약 심사 단계입니다. 자, 지방계약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강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조달청에서 배포한 출제 기준을 보면 적정성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적정한지 안 한지 우리 왜 그러냐면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다 다룰 거예요. 설계 변경 증감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 이행 절차로서 뭐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다 비슷해요. 이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 심사도 시도, 시군구 나누고 있습니다. 시도는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5억 원. 자, 그 PDF 흑백으로 아마 출력되실 것 같은데 지금 2페이지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5억 원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이 부분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해도 지금 이거 배우신 거 있죠?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어쨌든 1강 강의가 올라가고 나면 2강 강의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까지 뭔가 계속 공부는 조금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추정금액 5억 원, 종합공사가 아닌 경우 공사는 보통 종합공사, 뭐 전문공사 뭐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 잠깐 끊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시도 심사 대상, 시군구 심사 대상으로 나뉩니다. 자, 심사 내용은 의무적 심사 대상 사업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항이 나오면은 뭐 시험에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심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PDF 첨부 파일 드린 거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흑백으로 아마 출력을 하시면은 이 지금 5억 원, 뭐 3억 원, 2억 원 이런 수치에 색깔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형광펜으로 조금 그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는 추정 금액이 5억 원, 종합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라라는 거고요. 용역은 추정 금액이 2억 원 이상 그리고 물품은 추정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시군구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시군구는 공사의 경우 추정 금액이 3억 원 그리고 종합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추정 금액이 7천만 원 물품은 추정 금액이 2천만 원일 경우에는 시군구에다가 심사를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계 변경 심사라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 변경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런 수치 문제 나오기 좋죠. 수치. 그리고 시군구는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 근데 이것도 10% 이상 증가. 다릅니다. 여기는 20억 원, 5억 원이다. 자, 일상감사.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2조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계약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일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건설기술심의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거나 분리하더라도 설계에 대한 대안 또는 검토 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하는 기술형 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가계약에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계약에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 입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을 정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뒤에서 계속 다룰 거예요. 요거 구매 규격 사전 공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물품인 용역의 구매 규격 사전 공개라고 해서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35조 2에 따라서 입찰에 붙이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 규격을 업계에 사전 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 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사전 공개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물품이나 용역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 공급업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규격이 조금 틀릴 수가 있겠죠. 규격이. 자, 그런 규격들에 관한 의견을 너희들이 의견을 한번 제시해봐 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런 목적 같은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적은 안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기간입니다. 구매 규격 사전 공개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매 규격을 사전 공개하는 경우에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 5일간 공개합니다. 5일간 공개하고요. 단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합니다. 3일간. 자, 구매 규격 사전 공개는 기간은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 5일간 공개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3일 공개합니다. 5일, 3일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매 규격을 사전 공개했어요. 근데 업체들이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 접수를 하겠죠. 그때 처리 방법. 자, 업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14일. 14일 이내 검토해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구매 규격 사전 공개 관련된 문제에서 업체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았는데 뭐 의견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기간이 나오니까 자, 기간 의견 접수 받았을 때 우리가 며칠 이내 14일 이내 검토해서 통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라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품 용역 계약 절차입니다. 자, 물품 용역 그리고 공사 별로 계약 절차가 다 틀리는데 제가 여기에는 참고용이라고 해놨죠. 참고용.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물품 계약 용역 계약 절차. 왜 제가 참고용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넣어놨냐면 저희가 지금 이 계약 절차는 계약 발주를 하고 계약 방법을 결정해서 입찰 공고, 가격 조사, 예정 가격 결정, 입찰 및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이행 납품, 대급 지급, 계약 종결. 이 단계에 어디서 좀 많이 보신 것 같죠? 뒤에서 저희 이제 본 1장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단계에 따라서 설명들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품 용역 계약 절차는 단계가 이렇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주요 항목들은 이렇다.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 저희 지금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및 분석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목이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건지 본질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공공계 저희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편성된 거를 받아서 발주 계획을 내고 그래서 이제 입찰 공고를 내서 적합한 이제 낙찰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이행하고 대급 지급하면서 계약 종결까지 이 정도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를 풀기가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절차가 좀 도움이 될까봐 한번 넣어놓은 거고요. 다 뒤에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도. 자, 그리고 1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흐름도 하나 지금 PDF에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계약 업무 흐름도라고 해서 지금 PDF에 제가 3페이지에 넣어드렸는데 흐름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목 이거 흐름도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알면은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널 강의나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이론 문제풀이 강의가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시간을 따로 빼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자 4강부터 입찰 및 계약, 입찰과 낙찰 단계 들어가죠. 그 부분에서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혼자서 복기를 해 보시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크게 계약 준비, 입찰 및 계약, 그리고 계약 이행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계약 준비는 발주 부서에서 한다. 입찰 및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한다. 계약 이행은 발주 계약 부서에서 한다. 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계약 준비 단계에는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 그리고 최종 계약 방침을 수립한다. 계약 요청 및 사전국의 공개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경쟁, 제한 경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수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흐름들을 요약해 놓은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본 강의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한 번씩 단계가 제가 설명해 드리는 단계가 이 단계에 해당을 하는구나 정도 캐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공부 속도가 조금 빨라지실 거예요. 계약 준비 단계에서는 적용 법령, 가업 내용, 사업 예산 등 검토 및 추정 가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전 절차 이행을 하죠. 아까 앞에서 배웠죠. 계약심의위원회 일상감사 오타 났습니다. 동그라미로 바꿔주세요. 계약심의위원회 일상감사를 하고 원가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이행합니다. 그리고 계약 방법 등을 결정하는 최종 계약 방침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요청 및 사전 규격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일반 경쟁이냐 제한 경쟁이냐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다룰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찰 공고, 계약 방법, 추정 가격, 긴급 공고 여부에 따라서 입찰 공고 일수를 결정한다. 입찰 공고 일수. 입찰 참가 신청을 받겠죠.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요. 입찰 자격 입증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가 있고 예정 가격을 결정해서 입찰 가격, 입찰 및 개찰을 합니다. 수의 계약은 가격 협상을 가고요. 수의 시담이 있는데 수의 시담은 쉽게 말해서 계약 전에 가격이나 이런 조건들을 정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단계 전이죠. 그리고 낙찰자 선정으로 넘어오면은 낙찰자 선정 방법에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많아요. 낙찰자 선정 방법. 하나하나 제가 분해해서 뒤에서 이해가 쉽도록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약이 체결돼요. 이 부분도 시험에서 좀 나올 만한 포인트죠. 계약 보증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성금을 지급한다. 자,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뭐 성금 지급, 납품 요구, 계약 금액 조정, 뭐 계약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거냐, 해지, 해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단계로 넘어가서 검사, 검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검수가 끝나면 대돈을 줘야겠죠. 대금을 지급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할 때 뭐 성금이 정산된 게 있으면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납품이 지체되면은 지체상금도 공제해야 되고, 뭐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약이 종결된다. 흐름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입찰 및 낙찰 그 파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쪼개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긴 한데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다 검토를 좀 해주세요. 한번 또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법령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내드린 거 있죠. 이렇게 조항 내드린 거.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으니까 아직은 크게 암기하실 거는 없어요. 아직은 크게 암기까지는 아니고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94조 한번 쳐서 한번 보세요. 보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번 써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공공조달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 계속 뭐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국가계약법이 뭐고 지방계약법이 뭐고 다 지금 일일이 저희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찾기 힘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장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법령을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빼놓은 이 법령은 이라도 꼭 한 번은 읽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